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기념비적인 저서죠. 질서의 본질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제3권, 19장, 구조로부터 펼쳐져 나오는 세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건물에 어떤 색을 칠할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색이라고 하면 그냥 장식, 제 마지막에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약간 화장 같은 느낌? 네네. 근데 알렉산더한테 색은 그게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구조의 뭐랄까 필연적인 일부였던 거죠. 필연적인 일부려? 네. 여기서 내면의 빛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계속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어떤 장소가 주변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해요. 와, 스스로 빛을 발한다. 굉장히 시적인데요. 근데 알렉산더는 이 빛을 찾으려면 스케치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니, 모든 디자인은 스케치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알렉산더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론이나 머릿속 그림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본 거예요. 현장이요? 네, 그 마르티네즈의 짓던 주택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 풍경 묘사가 정말 생생해요. 뜨겁고 바짝 마른 노란색 풀, 그리고 옅은 하늘색 하늘, 이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건조한 느낌이네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색을 써야 할지 감도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건축가라면 이제 종이에 여러 색을 막 그려봤겠죠? 네네. 근데 알렉산더는 그 자리에 그냥 서서 눈을 감았다고 해요. 눈을요? 네. 그리고는 그 풍경과 하나가 돼서 그 내면의 빛을 만들어낼 색을 마음속으로 상상한 겁니다. 아, 그가 떠올린 색이 하늘색보다 더 깊고 좀 더 강렬한 녹색이 살짝 섞인 파란색이었어요. 오, 되게 구체적이네요. 네.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럼 그 색을 종이에 옮겨 그린 건 아니고요. 전혀요. 바로 안료를 가져와서 현장에서 직접 섞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요? 네, 건물 기초벽에다가 직접 여러 버전의 파란색을 칠해보는 거예요. 어떤 색이 진짜로 작동하는지, 어떤 색이 그 땅과 하늘에 반응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죠. 아, 그거 약간 요리사가 맛보면서 간 맞추는 거랑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페인트 가게에서 가져온 작은 색상 견본이랑 벽 전체에 칠했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른 거랑 같은 이치일까요? 바로 그거죠. 스케치가 현실과 다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과 빛 때문에 색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주변 색과의 묘묘한 관계를 절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주 미세한 회색 차이가 옆에 있는 녹청색 패널이랑 어울릴 수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극도로 민감한 상호작용은 현장이 아니면 절대 모르는 거죠.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걸 넘어서네요. 알렉산더가 용기가 필요하다고까지 말하던데요. 맞아요. 옆에서 누가 와서 좀 헤매고 계신 것 같네요. 이러면 엄청 흔들릴 것 같거든요. 전문가처럼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고요. 바로 그게 창작 과정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부 평가나 미리 정해진 취향에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아, 요즘 이게 유행이래 하는 것들이요. 그렇죠. 지중해풍은 파란색이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런 게 오히려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린다고 본 거예요. 유일한 판단 기준은 오직 눈앞의 실증적 사실이어야 한다. 그 실증적 사실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내면의 빛이 진짜 나타나는가? 건물과 땅이 분리되지 않는 느낌이 드는가? 이런 거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양동이랑 붙들고 누가 보든 신경 쓰지 말고 실제 건물에 칠하고 또 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심지어 공장에서 미리 조색된 페인트는 절대 안 믿었대요. 아주 작은 안료 차이가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까 최종 페인트까지 현장에서 직접 다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솔직히 좀 비효율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현대 건축에서 시간과 예산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다양히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죠. 그렇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이렇게 되묻는 것 같아요. 빠르고 싸게 지었는데 생명력이 없는 건물이 과연 효율적인가? 아, 관점의 차이군요. 네, 그에게 진짜 낭비는 색을 잘못 골라서 건물이 주변과 단절되고 차가운 인공물로 남는 거였죠. 린치 카페 셸레 전체를 이런 식으로 다 손으로 칠했다고 하니 그의 신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 그 결과는 예측이 가능했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나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펼쳐짐의 과정은 거의 항상 우리를 놀라운 결과로 이끌거든요. 아마 상상하기 힘든 결과일 겁니다. 첫 번째 사례가 안드레 살라라는 사람의 집 아이방 이야기인데요. 집주인이 화가라서 원하는 색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어떤 색이었는데요? 프랑스에서 봤던 아주 부드럽고 우윳빛이 감도는 그런 파란색을 원했죠. 아이방의 우윳빛 파란색이라. 생각만 해도 정말 예쁘고 평화로운데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방이 남향이랑 서향으로 창이 아주 커서 빛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들어오는 공간이었어요. 빛이 아주 강했군요. 네, 거기에 그 예쁜 우윳빛 파란색을 칠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더 밝고 예뻐지지 않았을까요? 색이 빛에 완전히 날아가 버려서 거의 흰색처럼 보이면서 생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 오히려 색이 사라져버렸군요. 그래서요. 더 진한 파란색을 썼나요? 그게 우리 상식이죠. 근데 알렉산더랑 집주인은 같이 양동이를 들고 여러 색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파란색 계열을 계속 시도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계속 실패했다고요? 네. 그러다 마침내 그 방에 강렬한 빛이 스스로 요구하는 색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이 요구하는 색이요? 네, 그건 두 사람 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색이었어요. 바로 아주 짙고 채도가 높은 붉은색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이방인데 붉은색이요. 짙은 붉은색.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놀랐겠는데요? 저라도 이게 맞나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하지 않나요? 당연히 다들 충격받았죠. 근데 그 붉은색을 칠하니까 신기하게도 그 강렬했던 빛이 부드럽게 흡수되면서 공간 전체가 오히려 차분하고 깊이 있는 느낌으로 변했대요. 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붉은 벽 위에 보라색이랑 청록색이 섞인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무늬를 찍어 넣자 마침내 완벽한 조화, 그 내면의 빛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머릿속 계획이 아니라 공간이랑 대화를 한 거군요, 정말. 그렇죠. 또 다른 사례도 아주 극적인데요. 사렐로 스파의 온수 욕조 사례예요. 포도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는 야외 온수 욕조였어요. 야외 온수욕조요? 네. 자, 어떤 색이 떠오르세요? 그건 뭐 질문할 필요도 없죠. 물, 하늘, 당연히 파란색 아닌가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타일로 테스트를 시작했죠. 근데 결과는 대실패였어요. 실패요? 왜요? 파란색이 주변의 푸른 포도밭이랑 노란 흙 풍경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고 마치 플라스틱 욕조를 그냥 툭 던져놓은 것처럼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답이 틀렸네요. 맞아요. 그래서 또 현장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의 생명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시켜주는 색이 뭘까? 놀랍게도 그 답은 옅은 녹색과 노란색이었어요. 녹색이랑 노란색이요? 욕조에? 네. 그 색을 칠하니까 비로소 욕조가 언덕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주변 풍경과 하나가 됐다고 해요. 와, 듣고 보니 여기서 말하는 펼쳐져 나온다는 개념이 조금씩 이해가 되네요. 내가 색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이미 있던 정답을 발견하는 과정에 가깝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펼쳐져 나온다는 건 말하자면 그 색이 그 건물의 운명처럼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뜻에 가까워요. 운명이요? 네. 건축가의 임무는 새로운 걸 발명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의 모든 것과 계속 대화하면서 숨어있던 완벽한 색을 발견해내는 거죠. 컬러 탐정이네요, 거의. 하하, 그런 셈이죠. 그런 탐정이 되려면 도구도 좋아야 할 텐데 알렉산더는 재료에 대해서도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페인트로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요. 네, 현대 상업용 페인트는 대부분 흰색 베이스에 염료를 조금 섞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진한 색을 만들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파스텔 톤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봤어요. 색이 깊고 순수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탁하고 힘이 없다는 거죠. 아, 비유하자면 일반 페인트는 흰 도화지에 물감을 칠하는 거라 색이 좀 탁해지는데 알렉산더는 물감 그 자체로 조각하듯이 순수한 색덩어리를 써야 한다, 이렇게 본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수한 색을 얻기 위해 안료, 즉 색의 원료 가루를 직접 써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안료를 직접요? 네, 석회나 시멘트 베이스에 순수 안료를 직접 섞거나 심지어는 예술가들이 쓰는 과슈나 유화물감을 건축에 쓰기도 했습니다.
타해조차도 기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 유약을 직접 만들어서 발라보고 구워보면서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오늘날 건축산업 재료의 95%가 이런 펼쳐짐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렇죠. 결국 기술과 재료가 우리 감각을 돕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편리하다는 이유로 정해진 선택지 안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지 묻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에게 색은 그냥 표면을 덮는 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건 건물이 주변 세계랑 하나가 되고 그 자체로 내면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아주 근본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머리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고 공간의 반응에 귀 기울이는 거였군요. 네, 색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돕는 것이었죠. 알렉산더가 말하는 게 결국 색을 통해 장소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본질과 깊이 관계 맺는 방법론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의 방식이 때로는 더디고 불확실하고 용기까지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단순히 보기 좋은 걸 넘어서 깊은 감동과 생명력을 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색이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진 사물들이 신과 만나는 근본적인 방식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신과 만난다? 네, 초롱꽃의 그 완벽한 파란색, 눈풀의 순수한 흰색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런 색을 통해 그 사물의 온전함, 어쩌면 신성함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이 다음에 여러분의 공간을 위해 색을 골라야 할 때 수백 개의 색상 견본 칩 앞에서 고민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그 방에 조용히 앉아보는 건 어떨까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느껴보고 그 공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는지 귀 기울여 보는 겁니다. 그 방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색을 필요로 하는지 말이죠.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지만 바로 그곳에 원래부터 있었던 완박한 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